21년 11월 고2 모의고사 국제해양법 한번 볼게. 첫 번째 문단. UN 해양법 협약은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얘들아, 일단 해양이어야 하고 바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끼리의 상반된 이익, 서로 이제 이익이 상반되는 거야, 국가가. 그랬을 때 그것을 절충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 이게 UN 해양법 협약이야. 이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양을 둘러싸고 해당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러니까 바다를 둘러싸고 어떤 협약이 있을 때 그 협약이 해석이 서로 다른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 어떤 협약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해석을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서로 각자의 이익에 맞게끔 적용할 때니까 국가 간의 싸움이 발생하는 거야. 그랬을 때 분쟁 당사국들은 우선 첫 번째로 이런 뜻이겠지. 우선 의무적이야.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관해서 신속히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분쟁 발생 시 일단 무조건 서로 의견 교환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러한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는 이유는, 왜 이게 의무적으로 이래야 하느냐? 그것은 국제법의 특성상 분쟁 해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제법 자체는 분쟁 해결을 했을 때 각 국가가 서로 동의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래.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야.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다 되면 좋은데 안 되겠지.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방법이 뭐지? 평화적 수단, 의무적으로 이제 평화적 수단을 부여하잖아. 이걸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강제 절차라고 한다. 평화적 수단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 절차에 들어가는데, 강제 절차가 뭐야? 라고 하면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UN 해양법 협약, UN 해양법 협약이 있는데, 얘의 역할은 해양을 둘러싸고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해. 국가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갈등을 해결하게 하는 어떤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첫 번째, 뭐부터 해야 한다 그랬지? 의무였거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의무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평화적 수단을 써야 해. 서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평화적 수단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니? 교섭이나 서로 교섭하는 것, 아니면 서로 같이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서로 교환하게끔 해 놓은 거야.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야.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의무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해 놓았느냐? 왜냐하면 국제법상에서 기본적으로 분쟁 해결의 원리가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각 국가가 동의를 해야 돼. 그걸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다행이야, 얘들아. 이럴 수도 있잖아. 서로 교섭이나 조정 절차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안 되면 강제 절차에 들어가는 거야. 안 되면 강제 절차에 들어가는데, 강제 절차는 무엇이냐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이다. 그럼 이후에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겠니? 강제 절차가 뭔지 알려주겠지. 자, 보자. 3문단. 강제 절차란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때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내용 등을 고려해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대. 그러니까 당사국이니까 어쨌든 두 국가가 지금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거 아니야? 각자의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 나라와 저 상대 나라가 겪고 있는 분쟁 내용을 생각해서 기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야. 너네가 원하는데 말해봐. 이렇게. 선택 가능한 기구에는 중재재판소랑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UN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들이 있다.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 UN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거야. 2개. 중재재판소랑 국제해양법재판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중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합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 중재재판소이고,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상설기구로 재판관 임명이나 재판소 조직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상설기구 늘 있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 조직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거든. 하지만 중재재판소는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야. 필요할 때마다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는 거지. 차이점이겠지. 그래서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두고, 만약에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선택을 안 했어. 우리 모르겠어요. 아무거나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안 했거나 양국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한쪽은 중재재판소, 한쪽은 국제해양법재판소.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사건이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넘어간다는 거야. 자, 여기는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네. 한번 그러면 적어볼게. 일단 강제 절차부터 시작을 하네. 강제 절차로 넘어왔어. 강제 절차란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거야.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 그러니까 둘이서 양국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합의를 못 봤으니까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구, 중간에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얘네들은 이제 양국에서 선택이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선택 가능한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는 2개가 있다 그랬지. 중재재판소가 있고, 하나는 중재재판소, 하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이렇게 2개가 있는데 2개의 공통점은 뭘 것 같아? 공통점? 앞에서 나왔는데 UN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게 공통점이야. 그래서 그건 너희가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차이점이 중요하겠지.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되는 거야.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상설기구. 그러니까 늘 있는 거지. 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 하지만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니까 결정되어 있는 건 없는 거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못했을 때,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중재재판소, 다 국제해양법재판소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때, 하나하나 선택했거나 아니면 선택을 안 했을 때는 중재재판소의 사건이 회부된다. 즉 분쟁 당사국들이 선택을 안 하거나 동일한 선택이 아닐 때는 중재재판소로 사건이 간다까지 알면 되겠어.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가볼게.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이제 중재재판소일 수도 있고 국제해양법재판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본안소송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리는 밑에 각주 달려있지? 심사 절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거쳐야 할 게 있어. 그 본안소송 관할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해서 확정을 내려야 된대. 그럼 관할권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회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 그냥 권한이야. 이 사건을 이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서 확정해야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이후에 본안소송의 관할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재판소는 재판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린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관할권이 확정된 사안에 의해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 간단하게 얘기해줬지? 자, 적어볼게.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확정하는 심리 절차가 있어야 돼. 심리 절차, 심사 절차. 그래서 뭐를 갖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확정해야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관할권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쓰지 않을게. 관할권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회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이 확정돼야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대. 요거 좀 잘 기억할게. 관할권이 확정돼야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요거까지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 가볼게. 그 다음이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나와. 그 다음 볼게. 그런데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치 얘들아, 재판이라는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그래서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래서 해당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잠정 조치가 뭐냐면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지는 구속력 있는 임시조치이다. 중요하네. 잠정 조치는 일단 구속력 있는 임시조치야. 언제 내리는 거냐면 긴급할 때. 그래서 당사국의 이익 보호나 아니면 그대로 있다가는 해양 환경이 너무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 거야. 그럴 때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내리는 거지. 그런데 잠정 조치는 효력이 임시적이야. 임시적이라고 나와 있지, 임시조치. 그래서 언제까지 효력이 있냐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료된다. 중요하겠지? 잠정 조치는 계속 가는 게 아니야. 최종 판결 내려지면 잠정 조치의 효력은 종료되고 최종 판결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도 괜찮아? 자, 그러면 정리 간단하게. 잠정 조치라는 개념이 나왔어. 잠정 조치. 잠정 조치는 언제 내리는 거냐면 긴급한 상황에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는데 그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뭐 이런 거야. 뭐
이걸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긴급한 상황. 아니면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여기 해양 다 오염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당사국의 나라의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해양 환경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구속력 있는 임시조치이다. 구속력 있는 임시조치. 중요한 것은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잠정조치를 내리면 따라야 된다라는 거야.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임시조치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임시조치라는 말은 효력이 언제까지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 효력이 언제까지냐면 최종 판결 전까지. 최종 판결 전까지니까 임시조치라고 하는 거야.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이제 뭘 따라야 되는데 최종 판결을 따라야겠지. 그래서 구속력 있는 임시조치 꼭 기억하고, 그 다음 볼게.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딱 제기해서 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됐어. 재판소에 사건이 들어갔어. 그러면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 그 이후, 그러니까 소송 절차가 개시된 이후 분쟁 당사국들은 언제든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거야. 소송 절차 개시 이후에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거야. 소송이 개시 안 됐는데 잠정 조치는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지.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는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하지만 잠정 조치는 그 본안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한대. 그런데 본안 소송의 재판소와 잠정 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대. 보통은 일치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잠정 조치도 관할권을 필요로 한다. 아까 전에 나왔었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내리기 위해서는 관할권이라는 게 꼭 있어야 했어. 잠정 조치도 관할권이 있어야 명령이 효력이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도 괜찮니? 자, 정리해볼게. 소송 절차가 개시되잖아? 개시되면은 그때는 잠정 조치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나라가. 단 소송 절차가 개시되어야 요청할 수 있다는 건 꼭 기억해주고, 보통은 잠정 조치라는 것은 사건 회부된 재판소랑 잠정 조치 재판소가 같은데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 전에 요거부터 적어볼게. 보통은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에서 잠정 조치도 같이 명령하는데 얘는 관할권이 있어야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 라고 잠정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런데 본안 소송 재판소랑 본안 재판소라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 이거랑 잠정 조치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다 하면서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게 될 거야.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잠정 조치도 관할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소송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잡아두고 마지막 볼게. 여기가 까다로운 게 좀 있어. 여기를 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볼게. 예를 들어서 UN 해양법 협약에 의한 중재재판소의 사건이 회부되었어. 자, 봐. 중재재판소에서 본안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한 거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는데 사안이 긴급해. 중재재판소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재판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너무 긴급해서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어. 중재재판소 기다리다가 우리 해양 다 오염되겠어. 뭐 이런 때. 그때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중재재판소가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데 중재재판소 기다리다가 우리 큰일 나게 생긴 거야. 그래서 다 구성되어 있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잠정 조치를 담당하는 거지.
이때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얘들아 봐봐. 중재재판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관할건이 확정이 안 된 거야. 아니 재판소 구성도 안 됐으니까 관할건 심리하는 과정 아직 안 거쳤을 거 아니야. 그러더라도 잠정조치가 요청된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어디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얘는 잠정조치가 요청된 재판소야. 본안소송의 관할건을 심사한 결과 중재재판소가 관할건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잠정조치의 관할건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이해됐니? 너무 복잡하지? 여기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 여기가 어려워. 요것만 이해하면 이 글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잘 볼게. 자 봐봐. 일단 중재재판소 있잖아. 중재재판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본안소송의 관할건이 확정이 당연히 안 된 거야. 그런데 잠정조치의 관할건을 가져야 그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잠정조치의 관할건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거냐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본안소송의 관할건을 심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재판소 얘네들이 본안소송의 관할건을 심사하는데 중재재판소가 관할건 갖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이 돼야 잠정조치 관할건을 가진다는 거지. 이해될까? 이따 또 적으면서 설명해 볼게. 계속. 기본적으로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건은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건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건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요게 그냥 원리래. 결국 사건이 회부된 중재재판소의 본안소송의 관할건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고 중재재판소가 본안소송의 관할건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이 되고 분쟁 해결이 긴급해. 그래서 잠정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 재판을 통해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잠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됐니? 정리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 하나의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건데 이 사건이 이제 본안소송 있잖아. 본안소송가 원래의 얘네들이 분쟁하고자 하는 이제 원래 문제 본안소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로 됐냐면 중재재판소에서 이루어지기로 된 거야. 중재재판소. 뭐 둘 다 중재재판소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둘 다 안 선택했을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달랐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소송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너무 사안이 긴급해. 긴급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원래는 중재재판소가 구성되어야 중재재판소에서 잠정조치도 내릴 수가 있는데 너무 긴급해서 이 중재재판소의 구성을 기다릴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데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거지. 늘 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있는 거지. 요렇게 상황이 이런 거야. 이해됐지? 그런데 문제는 중재재판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관할건이 없어. 아직 구성도 안 됐으니까. 본안소송의 관할건이 확정이 안 되었어.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를 하기 위해선 잠정조치의 관할건이 필요하거든. 이 관할건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얘네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뭐를 심사해 보냐면 본안소송의 관할건에 대해서 한번 심사를 해보는 거야.
본안 소송에 관할 건이 누구에게 있을까를 심사해보니까 누구에게 있다라는 게 예측이 되냐면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관할권의 가능성이 예측이 돼야 되는 거야. 관할권 가능성이 예측이 되잖아? 그렇다면 비로소 예측이 되는 순간 잠정조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야. 요거 이해됐어? 여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를 잘 이해하자. 다시.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잠정조치를 담당하고자 해. 그런데 잠정조치의 관할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안소송의 관할권을 딱 심리해봐. 심사해보니까 중재재판소가 가질 수 있게끔 관할권을, 그러면 잠정조치의 관할권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본안소송 관할권 존재 가능성이 예측돼야 돼. 길지만 써볼까?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소송의 관할권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돼. 그래야 잠정조치 관할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안이 긴급해서 잠정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 잠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잠정조치를 통해서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해됐니? 쉬운 듯 안 쉬운 듯 막 이러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마지막 문단을 좀 잘 이해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 우리 그럼 문제를 또 풀어보자.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23번부터 있어. 자, 볼게.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잠정조치의 재판에서 내려질 결정은 구속력 없는 임시조치이다. 너무 틀렸네. 구속력 있다 그랬잖아. 그치? 이거 한번 찾아볼까? 구속력 있는 임시조치라고 했었는데 잠정조치란 구속력 있는 임시조치이다. 이렇게. 그래서 없다라고 하면 틀리고. 2번 분쟁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서 선택. 맞지? 3번 UN 해양법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원리는 각 국가의 동의.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했었고. 4번 국제해양법재판소는 UN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 요거 기억나니? 요게 지금 어디 있냐면은 분쟁 해결 기구라고 하면서 UN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가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5번 UN 해양법 협약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분쟁 해결에 대한 신속한 의견 교환 의무를 부과. 맞았지? 첫 번째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 23번에 1번이고 24번 같이 문제가 아마 나올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고 한번 봐봐. UN 해양법 협약에 가입된 A국과 B국 간에 해양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A국은 B국의 공장 건설로 인해서 자국 A국의 인근 바다에 해양 오염 물질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B국과 교섭을 시도한 거야. 먼저 교섭을 시도했어? 하지만 B국이 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먼저 이거 했네. 교섭으로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실패. 추후 A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B국은 중재재판소를 통한 재판을 원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사건은 어디에 회부되더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 요거 체크해야 되고 읽으면서 요게 생각이 났어야 돼. 이후 절차에 따라 양국이 제기한 소송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에 회부는 되었어. A국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을 염려해서 잠정조치를 바로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서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이렇게 보기가 되어 있네. 자, 그럼 볼게. 1번. A국이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이군. 회부되어야 잠정조치 요청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지? 여기 보면 소송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잠정조치를 요청했으니까 맞는 거야. 2번. A국이 요청한 결과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지. B국과의 본안 소송 재판은 종결되겠군. 이게 무슨 소리야? 본안 소송 재판이 종결되면 안 되고 잠정 조치대로 명령을 시행하다가 본안 소송이 일어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제 최종 판결을 따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종결되지 않아. 답 2번. 나머지 볼게. A국이 B국에게 교섭 시도한 것은 평화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 완전 맞고. 4번. A와 B국은 동일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중재재판소 통해 해결. 맞네. 5번. A국이 잠정 조치를 요청한 것은 자국의 해양 오염을 시급히 막기 위해서 요거는 보기에 나온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 해서 답은 2번. 되지. 자, 그 다음 25번 적절하지 않은 것. 얘들아, 이렇게 돼 있거든. 분쟁이 발생했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보고자 했지만 강제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길도 있다라는 건 기억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엔 강제 절차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1번. A는 UN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국가 간 다툼이 있으니까 분쟁이 발생했겠지. 2번. D를 진행하는 모든 분쟁 해결 기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아니었지. 중재재판소는 그때그때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틀렸어. 모든이 틀렸다고 보면 돼. 3번. B를 통해 C로 가는 과정. 분쟁 당사국 간 합의. 완전 맞고. D를 통해 E로 가는 과정은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정, 강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맞지? D를 통해 E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만 유효하다. 맞겠지? 그래서 이런 표 주고서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보고 26번은 얘들아 기억이 뭐냐면 본안소송에 관할 건이고 니은은 잠정 조치에 관할 건이야. 이게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 이거였거든? 본안소송에 관할 건이 예측이 되어야 잠정 조치에 관할 건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였어. 그치? 그래서 1번이야. 본안소송에 관할 건의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잠정 조치에 관할 건을 인정된다. 1번. 자, 2번 볼게. 본안소송 관할건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잠정조치 관할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잠정조치에 관할건이 있으려면 본안소송의 관할건을 판단해야 돼. 그래서 틀렸어. 그 다음, 니은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억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안소송 관할건 얻기 위해서 잠정조치 관할건이 꼭 확정되어야 하는 거야? 그거 아니지. 4번. 본안소송 최종 판결 이후 관할건이 확정된다. 너무 이상하다. 관할건이 있어야 최종 판결할 수 있거든. 5번. 본안소송의 개시 시점은 잠정조치 관할건의 인정 시점과 일치한다. 틀려. 왜냐면 본안소송의 개시가 얘들아 최종 판결이 아니라 시작이야. 본안소송이 시작되어야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잠정조치 요청하면 그때 잠정조치 관할건 판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정조치 인정 시점하고 일치할 수가 없지. 그래서 26번에 1번이고 27번은 얘들아 3번이야. C가 소요되다라는 건데 짧아지는 거랑 소요되는 건 맞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할만하니? 그 마지막 문단을 좀 잘 이해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 너무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